지금 보통 이제 저금리 같은 통화 정책의 충격이 사실 한 2년 정도 간다고 해요. 네. IMF 자료에 따르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렸고 2022년 뭐 9월, 10월이 사실 정점이었죠. 그렇게 따지자면 거의 한 2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충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도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오르는 것이 물론 실수요자의 참여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투자 수요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약간 기지개를 필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서울시장이고 또 서울시장 중에서도 사실 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장기적인 추세로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주택이라는 이제 내구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것처럼 매우 단타적인 추세를 보면 안 되고요. 보통은 장기 10년이나 20년 추이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상승폭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기라든지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는 이제 사실 지금 오른다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추세죠. 우리가 너무 단기에 올랐고요. 너무 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긴 추세를 보자면 사실 이게 약간 이제 스무스하게 좀 약 보합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사실 서울자치구 25개 구마다 사실은 이제 이 각각의 색깔들이 좀 다르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주로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사실 가격의 이 척도였죠. 여기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실은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점차 지방으로 가는 이런 전이의 효과가 좀 있어서 강남시장이 사실 주목을 많이 했죠. 사실 강남시장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충격에도 이제 계속 이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이 하락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사실 강남이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오른 부분들이 우리가 노도강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금강구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후 효과 때문에 같이 올랐는데 빠질 때는 사실 강남은 안 빠지지만 여기는 쭉 빠졌 이런 양상을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강남 3구 같은 경우하고 이제 용산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강하게 좀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고 하면 중간이 없고 이렇게 네. 극단이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이 주택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은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중간이 없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대장주, 브랜드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많은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네를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추세는 이미 뭐 좀 고착돼서 충격에 역시 강한 게 강남이 계속 버티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전체적인 집값 상승과 하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이쪽 지역들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20-30% 올랐다가 지금 이제 더 뭐 10% 이상 많이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은 조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과거의 정점까지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좀 되겠지만 이것이 뭐 상승으로의 대전환이다. 그러기에는 단언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이 반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개발 특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모멘텀의 역할을 할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다만 너무나 이제 꺼졌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를 펴서 이 수준이 조금 저는 한 3-4년이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세적 상승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안해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특별한 다른 모멘텀이 있으면은 반등의 어떤 동력을 받을 텐데
지금 이제 다소 매매가 거래가 늘고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거는 정책 모계지. 우리가 뭐 벌써 신생아론도 올 초에 한 3개월 만에 거의 5조가 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약간 수치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보통은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쫙 오르는 게 OECD 32개국의 평균이 8, 9년 정도래요. 쫙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올라요. 더 빨리. 그리고 내릴 때는 한 5, 6년, 5.7년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인데 이게 사실은 순환 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순환 주기가 막 이렇게 무슨 주파수처럼 우리가 주식 가격처럼 막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죠. 주택이 왜냐면 한번 사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하면 7, 8년 이상은 네. 또 거주를 하는 거고 전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기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선례를 보면 지금의 약간의 상승이 다시 우리가 2년마다 사이클이 도는 그런 구조로 되기에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의 주택 가격도 자기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장기 평균 수준에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너무 사실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뭐 다소 아파트 부분하고 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장기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작년 2년 수준에 비해서도 아직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 2, 3년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만회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뭐 금리 수준이 이렇고 여건이 그렇지만 뭐 내 집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지는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게 완전히 소비 심리,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되살아났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정상적인 어떤 거래 양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금리 이제 3.5 기준금리 이제 사실 내려도 0.5포인트 정도겠죠. 그럼 3%. 그렇게 팍 내리기는 어려울 거야. 팍 내리기는. 그리고 지금의 또 사실은 이 3%라는 수준도 10년 우리가 2000년 초에 비하면 우리가 IMF도 12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돼도 일단은 물론 그 더 좀 저렴하게 빌려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사실 이제 신생아론이라든지 여러 정책 모기지도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내 부담이 줄 거냐. 내가 집을 살 때 내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기본적으로 1.5%에서 2.5% 가요. 계속 차이가. 2.5. 근데 지금 거의 0.5.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금융위에서 그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시행을 했잖아요. 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전세대출에도 그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참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이미 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서 이 금리 인하가 주는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투자 분위기,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공급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뭐 집값이 더 오를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1% 금리 때 사실 뭐 물가 상승까지 따지자면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 거의 그 수준대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저금리가 25년간 집값의 3분의 1을 끌어올렸다라는 이제 점이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출 상한이죠. 왜냐면은 이제 많이 빌려주고 싸게 빌려주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약간 그 관대했던 이제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만큼 빌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의 원칙의 기준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가계 건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대출에 대한 다른 어떤 기준들을 감안을 좀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DSR을 하게 되면 이제 가상금리가 좀 붙게는 되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저는 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사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제 신생아라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비록 대출이 늘지만 우리가 지금 그거 외에 또 이제 좀 도와줄 방법들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야 되겠지만 대출에 대한 이제 대출이 늘어서 상당히 국가적인 부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부채수준이 높은 나라들도 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우리 동력이 있냐, 소득이 더 늘고 국가가 성장해서 그죠? 막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못 갚는 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DSR이라는 부분에서 이 스트레스 금리가 좀 적용이 돼도 한도가 좀 줄어들겠지만 이게 뭐 우리 지금 정책 모계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거래 심리에는 좀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오를 수 있는 건 없고요. 아까처럼 저희가 기초 체력은 굉장히 약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택 가격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금융의 빚이죠. 사실 빚이 굉장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가계부채가 거의 뭐 신용 기준 한 1,900조가 넘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1,000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이게 떠받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만약에 대출을 더 막 풀어요. 뭐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에 대한 아까처럼 원칙을 강화하되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크게 반등이 어렵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아까처럼 많은 악재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언제 딱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올해도 경제 선망 조금 더 올렸잖아요. 2.5%인가 올렸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내수는 살아나지 않죠. 소비가 계속 위축된 상황이고 소득도 감소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원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추세적인 반등을 해 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의 회복에 어떤 실마리는 있지만 대전환의 추세는 아니다라고 동의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매매 그야말로 전세와 매매 관계, 그야말로 이제 집이 없고 집이 있으면 이 둘이 똑같이 오르지 못해요. 우리가 뭐 과거 20년을 보더라도 매매가 오를 때 전세는 조금 잠잠해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매매가 약간 주춤할 때 전세가 더 많이 오르죠. 그 말은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매매 상승이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임차수요가 높은 거잖아요. 매매수를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의 한 3, 4년은 매매가는 약간 약보합세 수준을 하지만 전세가는 무지 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전세 난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을 했을까? 대출이었죠. 아니면 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전세값 상승 역시도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이 전세 대출이 엄청 차지하고 있죠. 지금 다 따지게 되면 이제 은행권에 한 190조 잔액이. 그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에도 뭐 다 좀 뭐 47, 뭐 50조 있으면은 한 240조 원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세 보증금의 총액을 따지자면 지금 제가 2023년을 해봤더니 한 870조 정도가 돼요. 870조, 240조 정도 하면 30% 정도는 이 전세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라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를 지원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이제 굉장한 딜레마인데 저는 대단히 용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저는 전세 대출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는 있다. 다만 일부 월세로 조금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전세 시장을 계속 두면 언젠가 또 매매가 오르겠죠. 왜냐면 전세가 오르면 거의 그죠? 또 다시 그만큼의 수요가 이게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값 잡는 것보다 전세값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중장기적인 이 트렌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2016년, 17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쫙 이제 사실 한 5년 오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오르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간 내려오고 이 기간이 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은 항상 오르는 거야. everything rally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자산은 다 오르기 마련이야.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군중 심리와 역시 뭐 영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바심이잖아요. 나 지금 아니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길게 호흡을 하시고요. 조바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뭐 그러기에는 뭐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약간 차질을 좀 빚고 있잖아요. 공급 이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사전 청약이라든지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더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도 있기는 하겠지만 항상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항상 늘 부족한. 그 말은 항상 우리가 공급 부족, 거래 절벽 이런 걸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내가 필요한 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공급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기존의 이제 재고 주택들도 잘 돌아보면 나에게 맞는 집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계속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좀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너무 떨어졌다, 이제 어둡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회복에 대한 다들 이제 좀 기대감들, 이 정도는 안 되고 조금 그래도 조금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다고는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 상승에 대한, 열망들은 계속 가지게 될 것 같고 그것이 실제 거래나 가격에도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까처럼 금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뭐 원자재 가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기대 심리. 사실은 우리가 이 감정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택 시장이 꼭 경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군중 심리와 또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기대감이 가격과 거래는 반영될 수 있지만 저는 길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미연준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금융 주도 시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웰 의장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이제 내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지 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 트럼프 리스크도 크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6개월 뒤에 올 또 다른 뭔가의 국내외 이 리스크 지형적 우리 지정학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만은 할 수는 없죠. 신중하게 봐야 된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